자,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 자, 민족 유일당 운동은요, 사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중국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진짜로 동아시아사를 배운다는 것은 한국사의 맥락적 이해를 굉장히 돕는 편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사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2019년에 1학년의 강의를 듣는 이 친구들은 1학년에 3시간 한국사가 전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2, 3학년 때 따로 한국사를 공부할 기회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이과 친구들은 아니어도 문과 친구들은 이럴 때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면 나름대로 한국사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복습을 하고 또 한국사에 대한 어떤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중에 한 명이던 장개석의 움직임을 이해를 해야 돼요. 미스의 협정에서 보여줬던 봉천군벌 장장림의 움직임처럼 장개석 역시 나름대로 남쪽에서 그 황포군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사관과 올바른 군인의 양성을 통해서 중국 전체를 토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힘만으로는 어 국민당의 힘만으로는 복벌이 힘들기 때문에 이때 공산당과의 합작을 주도를 해요. 그런데 장개석이 공산당과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공산당이 오케이 그러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소련에 가면 코민테른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전우주 공산당 협회 이런 건데요. 우리 코민테른 한번 언급했잖아요. 언제? 신간회 때. 그렇죠. 신간회가 이 시점이에요. 코민테른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목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맞아요.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피압박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 독립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군벌의 압제나 뭐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그러니 독립이나 군벌의 압제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민족주의자들과 협력해서 그것을 먼저 벗어나는 데 집중해도 좋다라는 식의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전부 다 그 공산당을 탈당하고 개인 자격으로 장개석의 국민당에 들어가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북벌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군벌들 지방에 운거하고 있는 뭐 풍옥상이라든지 오페부라든지 단기서라든지 이런 군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었어 방금 얘기한 거. 응, 이런 것까지 알지 마. 미친놈이야 이거는. 자,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 다시 말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치는 걸 본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쟤들도 저렇게 힘을 합치는데 저 짱깨도 저렇게 힘을 합치는데 우리도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주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배경은 역시 1차 국공합작이고요. 1차 국공합작. 자, 이 1차 국공합작의 내용은요. 아니 그 배경은 1차 국공합작이고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예,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을 주도하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좀 나쁜 분이에요. 이름을 적당히 길게 지어서 해야 되는데 1917년에 중국 내 연합체인 한국독립당 관내 촉성 연합회라는 거지 같은 단체를 만드십니다. 이게 맞지? 아이 진짜 꼭 이름 긴 단체 치고 이렇게 막 제대로 된 단체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름 외우기 어려운 이런 그 연합회를 결성해요.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음. 상하이에서 결성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게 지금 26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됐고 27년에 중국 내 연합체 관내 촉성 연합회가 만들어졌는데 27년 5월 26일 날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 가지고 장개석이가 어느 정도 북벌을 이제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세력이 커지고 나니까 당 내부에 있던 공산당원들을 뒤통수 쳐 가지고 전부 다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어요. 여기서 보듯이.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애써서 좌우의 세력이 힘을 합쳐 놨는데 '에이 뭐요 이게?' 하는 식으로 다시 와해가 되고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공합작 결렬 이후에 분열이 돼요. 예. 그리고 1929년에 해산을 합니다.
요게 이제 국내의 신간회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신간회는 교과서의 서술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그러니까 코민테른의 지령이 내려온 거지.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거 보면서 코민테른의 지령이 바뀌었어요. "야 내가 국민당을 믿은 게 실수였다. 사회주의자 새끼들 안 돼. 못 믿겠어 그 새끼들. 손 떼." 이런 지령이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1차 국공합작은 결렬됐고, 물론 지령 때문에 결렬된 게 아니라 당연히 5.16 사변 때문에 결렬된 거지만, 장개석의 뒤통수로 인해 결렬된 거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은 많은 동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좌우 합작 운동이었던 신간에는 큰 동요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일본의 방해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신간회가 해산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 점선을 따라서 이어지고, 여기 29년에 해산했듯이 사회주의자가 29년에, 민족주의가 30년에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두 개를 겹쳐서 민족유일당 운동 해산 이후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민족유일당 운동의 해산 이후. 자, 민족유일당 운동 해산 이후에 첫 번째, 의열단원 김원봉은 어 저기 뭐야,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을 합니다. 잠깐만 얘들아, 내가 이거를 차라리 텍스트 이게 텍스트 박스를 투명이 아니라 뭘로 할 수 있지 않나? 잠깐만. 채우기를 이렇게 너희한테 이렇게 주는 게 좀 더 필기를 하기 편하죠. 그쵸? 예,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줄에 겹치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보는 분들은 더 힘들 거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의열당은 김원봉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으로 입당하게 됩니다. 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이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으로 입당하게 되는 계기는 내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그렇지. 코민테른. 아까 그 코민테른. 테른의 일국 일당 원칙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일국 일당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자체는 말이 되는 소리야 얘들아. 이거 자체는 말이 돼. 굉장히 말이 되는 소리야. 왜? 공산당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서 봤듯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즉 무산계급을 통해서 유산계급을 뒤집어 엎고 무산계급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본 목적인데,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건 다시 말해 없는 자가 있는 자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 공산당을 두 개, 세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두면서 공산당끼리의 서로의 세력 분열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맞는 소린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는가? 우리나라 공산당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김원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어떻게 이런, 아니 진짜로 김원봉은 빨갱이에요. 빨갱인데 이렇게 멋있는 빨갱이가 어딨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건 아무리 빨라도 60년대, 70년대 그리고 90년대 소련의 붕괴로 확정된 이론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 러시아의 등장 때문에,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에 세워진 그것 때문에 우와 사회주의 짱 이런 생각이 당연히, 특히 우리 같은 피압방 민족의, 그러니까 피지배를 받고 있는 그 민족에게서는 나름대로 한 줄기 구세주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에 이런 학설을 따라갔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김원봉을 쫓아낸 건, 해방 이후에 김원봉을 쫓아낸 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빨갱이, 6.25 때 내려왔다고, 6.25 때 탱크 타고 내려왔다고 빨갱이다 하면서 독립유공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건 정말 우리나라가 반성해야 되고 정말 지양해야 될 태도예요. 항상 사람이 옳은 생각만을 할 수 없고 옳은 면만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에게도 공과 과가 있고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듯이 모든 사람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따로 구분하려는 노력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씨발 흥분했는데, 이 원봉이 형만 나오면 내가 흥분을 해서 미안해요. 자, 민족유일당 세력, 오늘 민족주의자 세력 보겠습니다. 1930년에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줄타로 쭉 가보면 여기 한국 독립당으로 이어지죠. 자, 그럼 이제 삼부 통합 시도 과정에서 분열된 혁신의회와 국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혁신의회는요 1928년에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가 있겠지. 자, 1928년에 북만주 지역에서 예, 개인 본위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요. 국민부는 남만주 지역에서 단체 본위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됩니다. 이 개인 본위, 단체 본위는 정말로 한참 넘어선 영역이에요. 교육 과정을 한참 넘어선 영역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었어라고만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하고 있냐면 3부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분열했던 이유가 개인 본위와 단체 본위라고 그랬잖아요. 즉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더 중요한가? 이 개인이 중요하다는 게 뭐 나 개인을 위해서는 독립운동 단체를 팔아도 된다, 친일파가 돼도 된다 이게 아니고 독립운동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냐 또는 단체 의사냐 이게 더 중요하냐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라는 얘기가 붙잖아요. 여기는 의회라는 얘기가 붙고 나름대로 얘가 개인 본위이기 때문에 약간 우파적인 성격이 있고 여기 약간 좌파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 수능 내에서는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의 좌우파적인 성격을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런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혁신위회부터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어 혁신위회가 해산되고 한족 총연합회로 변하고요. 해산되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그때 그 해산 표시를 하라고 했죠. 그것이 다시 한족자치연합회로 되는데 이 한족자치연합회에 여기 있던 민족주의자 세력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민족일당 해산 이후에. 그래서 보면 한족자치연합회가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 독립당을 아니 군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미안해. 한족자치연합회가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고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 독립군도 만듭니다. 요거의 대장이 이제 지청천이에요. 예, 요렇게 보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음 이 남쪽에 있던 국민부 역시 비슷한 식으로 조선혁명당을 만들고 조선혁명군을 만듭니다. 이거의 지휘관은 양세봉입니다.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고 그 밑에 군대가 있는 거. 조선혁명당을 창당하고 군대가 있는 거.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단순하게 군대만이 주둔하는 게 아니라 삼부의 활동에서 봤듯이 민정을 책임질 수 있는 당과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대의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군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독의 이제 사병 집단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1930년대부터 지금 현행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고 있는 대의제를 통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거의 한 4시간 반 자고 찍는 거여 가지고 목소리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데 아까 바로 이전 거 동영상이 마이크를 새로 이렇게 넣으면서 마이크를 이제 뽑았다가 새로운 마이크를 꽂으니까요. 이게 기본 완전 윈도우 기본 세팅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기본적으로 마이크 옵션에다가 이제 증폭을 좀 줘 가면서 이제 노이즈 캔슬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녹음을 했는데 생각보다 태평양 전쟁하고 1930년대 일제 통치 원래 기존 마이크로 찍은 것과 바로 학교에서 온 마이크 이렇게 재조립해 가지고 꽂아서 썼던 다음 거 영상. 그러니까 요거 요 학습지 첫 번째 영상이 마이크 차이가 좀 심할 겁니다. 음량의 차이가 좀 심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제로 다시 세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안 좋아서 말을 실수하거나 나름대로 좀 말이 중간에 틀린다거나 채팅에 오류가 그러니까 오타가 생긴다거나 그런 게 좀 심해요.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그다음부터 보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 30년대 커스타진 이카는 뭘 쓰면 되냐면요.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했다라는 걸 쓰고 여기는 호로군이 아니라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했다라고 쓰면 됩니다. 호로군과 의용군은 뭐라 그랬죠? 그렇지. 군벌 계열의 부대고 좌우파적 성격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좌우파적 성격이 따로 있는 부대가 하나 있다 그랬죠. CF. 중국 팔로군이 있다 그랬어. 이 팔로군은
공산당 계열의 부대. 요 학습지 그대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팔로곤 보일 거예요. 중국 공산당 팔로곤이라고 해 가지고 이들은 나름대로 사상을 가진 부대입니다. 예. 고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역시 한인애국당이죠. 그쵸? 한인애국당입니다. 자, 지금 1923년 이후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창조파와 개조파 양쪽의 전체 이탈로 임시정부는 굉장히 쇠약해지고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점점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임시정부에다 열심히 CPR을 때리고 있던 사람은 김구만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님들 그리고 그들의 엄마, 아내, 마누라, 그다음에 여동생들이라는 거죠. 여성 독립운동가의 힘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자, 이제 병원에 가면 뭘 하죠? 전기 충격을 한번 때려야죠. 그쵸? 자, 그래서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집니다. 한인애국단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의 배경. 글자를 더 줄일게요. 여긴 정말 쓸 일이 많아요. 쓸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칸을 너무 작게 잡아놨어요. 미안해요. 차라리 32년까지 겹치는 부분이었으니까 한을 더 크게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도에 한국사를 가르치면 업데이트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자, 배경. 재정난. 그쵸? 그 다음에 외교 중심 농선의 침체. 재정난과 외교 중심 농선의 침체. 왜? 얘들아, 김구와 이승만은 절친이야, 짱친이야, 존나친이야? 셋 다야. 얘들아, 김구와 이승만은요 정말 개짱친이에요. 그런데 그들 사이가 벌어진 건 정읍 발언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구 역시 외교 중심 노선으로 봐야 돼요. 이미정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승만은 탄핵돼 날라갔지. 점점 더 임시정부의 힘은 없어지지. 나름대로 외교라는 건 나름대로 그날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가치가 있어야 될 때 외교라는 게 성립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와 쟤네 뭐 안 뒤지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너무나 약화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 약화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교 중심 노선의 침체를 벗어나고 이제 외교 중심 노선 안 되겠다. 나도 의열투쟁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임시정부의 상황 극복을 위해서 의열 단체를 조직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이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이 뽕창희 형님과 윤뽕길이 형님 있죠. 자, 뽕창희 형은 뭐 했어요? 전황에게 수류탄 던지만 실패했고 이봉창 형은 윤봉길 형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 던졌고 성공했습니다. 이 임시정부 피난 시장 좀 숨겨지긴 했는데 잘 보세요. 홍커우 공원에 던져서 성공을 했습니다. 요게 32년에 1월이고요. 요거는 32년에 4월입니다. 자, 이거는 결과가 100배쯤 더 중요해요. 결과가. 왜냐면 지금까지 다 죽어가던 임시정부라는 게 있다는 것을 진짜 전 세계 만방에 제대로 알린 그런 의거였고 특히 윤봉길 사건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이가 아니 나는 의열단체가 김원봉의 의열단만인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었어? 하고는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 세계 만방의 이름을 떨쳤다는 건 일본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버렸다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임시정부는 빤스런을 시작하는 거죠. 계속 도망다닙니다. 일본에 피해서. 자, 그런 게 이제 한인애국단입니다. 장개석이가 의열 활동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 중화 사상 때문에 이기적인 민족 중에 하나라서 걔가 그래서 단체 스포츠를 못 하잖아. 축구 개발이잖아. 레알 진짜 인구가 12억 있으면 메시가랑 호날두가 몇 마리씩은 나와야 돼. 요새 저기 호날두 언급하면 안 되죠. 그 반스런. 메시랑 손흥민이 몇 명은 나와야 돼. 그런데도 걔네가 그게 안 되는 건 생각보다 본인들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숙이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중국인들의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중국인들을 지휘하고 있던 장개석 입장에서는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가가지고 칼로 쑤시고 총으로 쏘고 폭탄을 던지고 이러는 걸 보면서 우와 니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의 김구와 김원봉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게 되고 나중에 김구와 김원봉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야 내가 니네 둘을 도와주고 있는데 니들 그렇게 계속 싸울 거야? 라는 생각하에 김구와 김원봉이 손을 잡게 합니다. 얘들아 원봉이 형은요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달라요. 계속해서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를 하려고 했어요. 레알 그야말로 평생을 공산당과 싸워왔던 장개석이야.
그 5.16 뒤통수 치고 국共내전에서 뭐 져 가지고 쫓겨나서 대만으로 빤스러 나기는 했지만 평생을 공산당하고 싸워왔던 장개석이가 진짜 김원봉이 답도 없는 빨갱이 새끼면 지원을 했겠냐고. 어? 김원봉이 빨갱이다. 맞는데 진짜 좋은 빨갱이야. 그 김일성 같은 그 새빨간 변질된 빨갱이 새끼들하고는 달라요. 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씹새끼들은 다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아주 그냥 회를 쳐야 돼. 아이씨. 갑자기 또 흥분했네. 자, 갑시다. 자, 그래서요. 이제 32년대 위에 있는 요 위 페이지의 가장 오른쪽 마지막이네요. 자, 거기 289 페이지를 보면 이들의 전투가 다 볼 수 있고요. 자, 이들의 독립군의 전투 보겠습니다. 자, 쌍성보 전투 빼고 쌍성보만 쓰겠습니다. 32년 4월. 예, 쌍성보 4월. 32년 밑에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조선혁명군의 첫 번째 전투는 영릉가 전투입니다. 요것은 3월이네요. 예.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자, 한국 독립군이 33년에는요. 대전자령과 동경성에서 전투를 합니다. 요거는 둘 다 7월이에요. 둘 다 7월. 이렇게 하면 되나? 조금 차이 나긴 하는데 그냥 대충 봐요. 예.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영릉가, 그다음에 여기 조선혁명군은 흥령성이죠. 요건 2월. 그런데 2주알이란다. 미치겠다. 나 오늘 왜 이러냐. 그런데 문제는 1934년에 양세봉 장군이 전사합니다. 근데 이 양세봉 장군의 전사는요, 사실 열심히 싸우다 죽으셨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되는데 밀정이었던 박창에게, 그리고 중국인이었던 왕명번에게 팔려요, 일본군한테. 그래가지고 내부의 적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선혁명군은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고요. 실제 조선혁명군의 마지막 전투는 41년인가 43년까지 이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 이후에 조선혁명군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조선혁명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몇십 명 단위의 부대는요, 41년인가 43년까지 어떤 무슨 투쟁을 한다고 제가 어디선가 본 기억은 있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출처를 확인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때 완전히 이 조선혁명이 망한 건 아니지만 이 이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등장하는 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은 나름대로 이제 지청천이가 다시 가져가게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1920년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31년에 만주 사변이 터지기 전, 그 전부터 이미 일본은 만주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었겠죠. 그러니 이제 미스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일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게 된 29년도 정도부터는 나름대로 서로와 서로를 건들지 않는 상태였어, 중국과 독립군은. 그런데 만주 사변이 터지면서 중국군과 독립군이 서로 힘을 합치고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나름대로 어떠한 그 항일 투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군과 한국군의 사이는 굉장히 친밀해졌죠. 즉 다시 말해 한국군의 중국 내 위상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항일 투쟁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가 가지고 있던 힘은 약해졌어요. 왜냐면 싸웠잖아.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 그 과정에서 약해진 힘을 하나로 모으자라고 해서 새롭게 당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역시 원봉이 형이죠. 그래서 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의 의열 단계와 한국 독립 단계와 조선 혁명 단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는 글자 크기 좀 줄일게요. 만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요거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계의 계열이 협력해서 만들었던 단체예요. 그렇잖아. 한국독립당은 약간 좌파적 그러니까 우파적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에 지원이 있었죠. 지원이란 말보다 후원이라고 쓸까? 후원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김원봉의 의열 단계와 아니 조선공산당 계열과 김두봉의 고려공산당 계열이 이 당권을 장악해 버립니다.
얘들아 협력단체로 만들었으면 인간적으로 뭐 총사령관을 공산당 좌파 쪽에서 해먹었으면 뭐 부사령관은 여기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욕심이 좀 과하셨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 지청천이 반발을 하고요. 이게 잘 파란색 보이냐 이거? 빨강은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자. 어, 그 지청천이 반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청천을 제명시킵니다. 그래서 지청천이 제명되고 나니까 우파의 거두였던 한국 독립당의 지청천이 제명되고 나니까 민족주의 우파 민족주의라고 하자.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 집단으로 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탈당에서 밑에 조선왕의 한국 독립당과 지청천의 조선 혁명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은요. 임정의 해체를 요구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힘을 합치기 위해서 임시정부도 해체하고 내가 만드는 민족혁명당 이하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CPR 터뜨리다가 전기충격 빵 넣어가지고 제대로 살려놓은 임시정부를 해체할 이유가 1도 없잖아요. 김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구는 이 참여 요구를 거부하고 그럼 배경은 민혁당의 임시정부 해체 요구가 되겠죠. 글자 크기 줄여야겠다 여기는. 임시정부 해체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의 민혁당 참여를 거부하는 대신에 항주에서 임시정부를 재정비하고 이 항저우 정착 내가 지우라 그랬다. 이거 지우라 그랬어. 자, 그 항주에서 임시정부 재정비하고 왜냐면 이거 정착은 32년인가 33년에 하고요. 이때는 항저우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떠나갑니다. 정착이 아니라 항저우 출발할 때 내가 옛날에 이거 원래 맨 처음 초기 버전에 임정의 이동을 전부 다 연표에 넣었었거든. 근데 그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이걸 만들면서 그래가지고 빼버렸어. 근데 이거 잘못 넣었던 것 중에 하나야. 복사해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 임시정부를 재정비하고 그 재정비 과정에서 한국 국민당을 창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재정비 과정에서 자 그러면 거의 다 했나?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요거 안 했지 미안해. 자 그다음에 여기 지청천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하다 그랬어? 지금까지 지청천 얘들아 조선혁명당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었어. 한국독립당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었어. 한국독립당 산하에 있던 한국독립군의 대장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민족혁명당에서 탈당한 이후에 조소왕은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지청천은 조선혁명당 양세봉이 죽어가지고 우리 지금 국사교과에서 일부러 내보내버린 조선혁명군의 후신 같은 조선혁명당을 창당해요. 이름만 가져온 거야. 성격은 좀 많이 달라요. 지청천 우파야 얘들아. 그래서 이들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청천은 한국독립당은 지휘자였잖아. 무슨 조선혁명당이야. 이러고 나중에 오답 체크하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 한국사 어렵게 낼 때 이거 가지고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국사를 많이 쉽게 내고 이거 너무 이거 이 정도 너무 헷갈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지 말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안 내는 거지. 자 어쨌든 이 한국독립당과 지청천의 조선혁명당과 그다음에 한국국민당 김구의 한국국민당은요. 이후에 한국국민 임시정부의 3당 체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뭐야? 왜 삽입이 안 돼? 이후 임시정부 3당 체제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가 이쯤에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동북인민혁명군 보러 갈게요. 자, 동북인민혁명군은요. 아까 우리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만주사변 이후라고 적어놓고 갈게. 만주사변 이후 적어놓고 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까 대부분의 사회주의자가 중국 공산당 입당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요 밑에는 안 보이지만 중국 공산당을 선생님이 따로 적어놨고 그래서 거기다 화살표를 보내야 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중국 공산당이 점선을 타고 쭉 해가지고 지금 이 동북인민혁명군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자, 이 동북인민혁명군으로 넘어온 애들을 볼게요. 자, 이 동북인민혁명군은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인 사회주의자 그리고 중국인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친 겁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이제 주둥아리로 독립운동을 하자. 뭐 민중 계몽이라든지 이런 걸로 독립운동을 하자. 아니다. 총과 칼과 피로써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무장투쟁 라인으로 많이 이제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 새끼들 죽여야 돼라는 개념으로 한국인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약간 폭력적인 인간들, 중국인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도 약간 폭력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북인민혁명군을 따로 조직을 합니다. 왜? 조직이 일원화되어 있어야 나름대로 항일투쟁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함께 항일투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의 일원화를 위해서 결성했던 것이 바로 동북인민혁명군이에요.
그리고 이 동북인민혁명군은 1935년부터 조금씩 이제 재편이 돼요. 동북항일연군으로 재편이 되는데 자 요거 글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줄이면서 좀 보겠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을 아 미치겠다. 코가 막혀 가지고 계속 콩맹맹이 소리가 나와. 재편하고요. 재편 과정에서 1936년부터 안주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포괄전선으로서 뭐 말이 좋아서 포괄전선이지 실제 포괄전선 뭐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조국광복회를 결성하는데 이걸 진짜 어렵게 들어가면요. 동북항일연구는 무장투쟁단체고 조국광복회는 지원단체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두 개 연갈아서 보시고 조국광복회를 기억하기보다는 동북항일연군으로 기억을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어쨌든 조국광복회를 결성을 하고 이들이 국내로 조직을 확대해서 보천보 전투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보천보 전투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이 정말 지대합니다. 진짜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 빨갱이 존나 싫어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눈앞에 있으면 모가지 달라고 덤빌 거고 선생님은 북한 사람도 싫어한다 그랬어. 내가 그 북한에 있었으면 난 혁명을 일으키든 폭탄 테러를 하든 해서 난 위에 저기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을 거야. 아니 진짜로 그 정도의 모순된 사회에서 살아가면 300년 전에 프랑스인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프랑스 혁명이라도 일으켰지. 세상에 씨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체 사상에 갇혀가지고 우리 장군님 장군님 이러면서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해. 나는 북한 사람들 진짜 싫어해. 북한 지휘부도 싫고 그 사람도 싫고 나는 북한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선생님의 통일을 원은 통일을 하긴 해야지. 무력 통일. 탱크 몰고 가서 뭐가 짓다는 무력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물론 절대 좋은 생각 아니에요. 절대 좋은 생각 아니고 올바르지 않고 괜히 많이 벗어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아니 난 저 북한이라는 단체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건 백성들이 무기력하기 때문이야. 잘못되고 불의한 거에는 항거할 수 있어야 돼. 로크가 말했듯이 저항을 해야 된다고. 어. 어쨌든 어쨌든 선생님 정말 빨갱이 싫어하는데 이 보천보 전투는 너무나 우리 남한 학계에서 너무 무시된 경향이 있어요. 보천보 전투가 해서 몇 명을 죽였냐 어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확실히 미약해. 청산리나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건 전투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미약한 부분이다 얘들아. 그런데 봐봐. 1930년대 중반에 즉 31년과 32년, 33년에 걸쳐서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분명히 독립운동을 하고 실제 피를 흘려서 일본군과 싸웠어. 그런데 한반도 안에서 살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로서는 너무나 먼 거리에서 저 만주 지역에서 어딘가 싸우고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와닿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야.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런데 조국광복회와 동북항일연군이 국내로 조직을 침투시켜서 국내의 보천보에서 전투를 일으켰고 이것이 동아일보를 통해서 대서특필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느껴. 아, 우리가 진짜 이 견고한 식민 지배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어떤 독립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제 시설에 타격을 했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응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 보천보 전투를 이끌었던 김일성의 이름이 엄청 크게 알려진 계기가 된 겁니다. 얘들아 김일성도 독립운동가 맞아. 맞아. 이거 이후에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했던 것으로도 걔는 충분한 독립운동가로 인정해 줄 만한 가치는 있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걔가 나중에 45년 해방 이후에 북한의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친일파가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드러나는 권력을 어떻게 잡았어. 마쿠에서 이렇게 막 이승만한테 돈 찔러주고 이렇게 권력을 잡았을 수는 있어도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러 김일성의 독립운동을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니까. 물론 이거밖에 없긴 해. 물론 이거밖에 없긴 해. 근데 이거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이야. 너무 컸기 때문에. 김일성도 독립운동가는 맞아. 그런데 빨갱이라고 까면 되는 거지. 김원봉과는 다르게 변질된 시뻘건 빨갱이라고 까면 돼. 전범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했던 보천보 전투만큼은 그 역할이나 의미가 지대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그지? 아니 아무리 북한 사람이어도. 그렇잖아. 자,
그래서 모천부 전투 근데 다시 말해서 모천부 전투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 조금 더 생각해 봐. 그렇지. 일본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일본군의 대공세로 이들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다음에 1940년경에는 소련의 연해주로 이동해서 소련의 지휘를 받는 오른쪽 가보면 88 특별여단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5분 정도로 영상을 하나 끊고 마지막에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부터 카얄포 끝내고 미주 지역 독립운동까지 볼게요. 예. 지금 남은 거를 두 개로 끊어야 될지 하나로 끊어야 될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한 단계를 끊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자, 안녕.